2026년 1월 20일 노르웨이 오슬로 한 남자가 기자회견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나토 창립 멤버 노르웨이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브뤼셀 나토 본부가 술렁거렸습니다. 워싱턴이 긴장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성명을 냈습니다. 70년 동맹이 흔들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9년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팔겠다고 했을 때 유럽 언론은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 미국, 무기를 놔두고 아시아 무기를? 검증도 안 된 걸 누가 사? 그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 1월 아무도 웃지 못합니다. 한국은 농담에서 서늘한 칼날로 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70년 동맹을 맺은 나토 창립 멤버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 뒤에는 철저하게 숨겨져 왔던 진실이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오만, 미국의 방심, 그리고 한국의 집요한 준비. 오늘은 유럽 방산 시장을 뒤집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완전히 벗겨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라스 올센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무기획득국에서 1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를 검토하고 도입하는 일을 맡고 있죠. 제 책상 위에는 항상 미국, 독일, 프랑스 무기 카탈로그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우리는 나토의 창립 멤버니까요. 2025년 11월 4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서장 토르스텐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10명이 넘는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 의회 보좌관, 기술 전문가들이었죠. 토르스텐이 프레젠테이션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다연장 로켓 체계 긴급 도입 사업.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하이마스겠지.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괴롭힌 무기였습니다. 정확하고 강력했죠. 미국제 무기니까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70년 동맹국이었으니까요. 우리 공군은 F-35를 운용하고 해군은 미국제 이지스 체계를 쓰고 있었습니다. 육군 역시 미국 무기가 주력이었죠.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러시아 무르만스크 군항이 문제입니다. 우리 북부 국경에서 불과 200km 거리에 있습니다. 러시아 북부함대 주력이 집결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북극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응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핀마르크주에서 러시아 무르만스크까지 빨간 화살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거리 표시가 보였습니다. 약 200km. 토르스텐이 계속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거리 300km 이상의 다연장 로켓입니다. 무르만스크 군항 전체를 타격권에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극권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죠. 영하 30도에서도 문제없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하이마스가 최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입증됐으니까요. 하지만 토르스텐의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하이마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키드 마틴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대만까지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해도 납품은 2030년대 중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2030년대요? 그럼 거의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토르스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10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러시아가 10년을 기다려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요. 토르스텐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의 마스3 이스라엘의 펄스, 그리고 한국의 K139 천무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제 옆에 앉은 동료 에릭이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에도 다연장 로켓이 있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한국 무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기 강국은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토르스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독일 마스3는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을 크게 초과합니다. 이스라엘 펄스는 중동 정세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가자지구 사태 이후 이스라엘 방산 업체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토르스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흥미롭습니다. K239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 체계인데 사거리가 최대 80km입니다. 하지만 CTMX라는 전술탄도 미사일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사거리 500km입니다. 500km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무르만스크는 물론이고 그 너머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토르스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즉시 생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원에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이 있다고 하더군요. 계약하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시요? 네, 즉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즉시 납품한다고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게 아닐까요?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각 업체 대표들이 오슬로에 옵니다.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정말 예상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한국은 삼성, 현대, LG 아닌가요? 잉그리드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K군은 좋다고 들었어요. 인달스네스 부대가 만족한다던데요. 하지만 다연장 로켓은 다르죠.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K9가 좋다고 모든 무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페터 소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독일은 너무 비싸고 이스라엘은 불안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게. 저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방산을 검색했습니다. K239 천무를 찾아봤습니다. 사진이 몇 장 나왔습니다. 큰 트럭에 로켓 발사관이 달린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하이마스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영어 위키피디아를 찾았습니다. K239 천무라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2015년 한국군 배치 130mm 로켓 사거리 80km 227mm 로켓 사거리 80km 발사관 12개 또는 6개 차체는 한국산 KO 트럭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 숫자만 봐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유명한 방산 전문지였습니다. K239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K239는 한국의 야심찬 다연장 로켓 체계다. 하이마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으로 개발됐다. 한국군이 대량 배치했으며 폴란드가 첫 수출 고객이다.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폴란드 계약에 대한 기사를 찾았습니다. 2022년 체결됐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 672대, K239 다연장 로켓 288대, FA50 경전투기 48대, 총 20조 원 규모. 20조 원이요? 놀라운 금액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바보는 아닙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 나라가 20조 원을 한국에 투자했다는 건 뭔가 있다는 뜻일까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 웹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영어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K9, K239에 대한 공식 입장을 찾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을 충족한다. 성능이 우수하며 가격 경쟁력이 있다. 납기가 빠르다. 폴란드 육군 현대화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가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있나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터에서 검증됐나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에릭이 말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토르스텐이 진지하더라고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른 동료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하이마스는 10년 기다려야 하고 독일은 너무 비싸고 이스라엘은 불안하니까요.
그래도 한국이라니, 에릭이 웃었습니다. 자동차는 좋던데 무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토 창립 멤버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죠. 한국 무기를 사는 건 미국에 대한 배신 아닐까요? 오후에 부서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토르스텐이 보낸 자료였습니다. 각 업체의 제안서였죠. 저는 한국 제안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K-139 천무의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여러 발의 로켓이 동시에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양표가 나왔습니다. 차체 길이 8.8m, 중량 25톤, 승무원 3명, 발사관 12개 또는 6개, 재장전 시간 5분. 숫자만 봐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는요? 어디서 싸워봤나요? 러시아군을 상대해봤나요? 제안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죠. 당신들 무기는 어디서 검증됐나요? 전쟁터에서 싸워봤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그 주말 내내 저는 고민했습니다. 집에서도 산책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한국 무기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살지 말지 결정해야 해요. 검증되지 않았지만 선택지가 없어요. 11월 11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로키드 마틴 대표단이 먼저 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하이마스의 우크라이나 전투 기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납기는 언제인가요? 미국인 대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2032년이 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오전 11시 독일 업체가 왔습니다. 마스3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성능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고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예산의 거의 2배였습니다. 오후 2시 이스라엘 팀이 왔습니다. 펄스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가자 사태가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이스라엘 대표가 난처해했습니다. 일부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으로 한국팀이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해외 영업본부장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K9 자주포 사진이었습니다. 김민호가 말했습니다. K9 비다르를 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 육군이 운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김민호가 웃었습니다. 지난 7년간 노르웨이 육군에 완벽하게 통합됐습니다. K-139 천무는 같은 철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군이 운용 중입니다. 200대 이상이 배치됐고 단 한 번도 중대한 고장이 없었습니다. 실전 경험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전투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기는 항상 실전 준비 상태여야 합니다. 한국군이 직접 쓰는 무기를 수출합니다. 김민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CTMX 전술탄도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500km, CEP 10m 이하입니다. 무르만스크는 물론이고 콜라 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지도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에서 러시아 영토 깊숙이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김민호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창원 공장은 24시간 가동됩니다.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첫 배치를 보낼 수 있습니다. 2029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9년이요? 네, 2029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에릭이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김민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폴란드에 K-139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도 곧 납품 예정입니다. 생산 경험이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미국 무기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한국 팀이 나갔습니다.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정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각자 의견을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최고지만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독일은 너무 비쌉니다. 이스라엘은 불안합니다. 한국은 즉시 가능하지만 검증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월 12일 수요일, 출근하자마자 토르스텐이 저를 불렀습니다. 라스, 어제 프레젠테이션 어땠습니까?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검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인달스네스 기지에 가봅시다. K9 비다르를 직접 보는 겁니다. 그게 한국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열쇠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나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방산, 폴란드 계약, K9 성공 사례.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인달스네스 부대장 스베레 대령에게 전화했습니다. K9 비다르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베레는 환영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전화를 끊고 토르스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토르스텐이 웃었습니다. 답을 찾으러 갑시다. 11월 16일 토요일 아침 6시, 저는 토르스텐과 함께 차를 타고 인달스네스로 향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 무기를 믿어야 할까? 11월 11일 프레젠테이션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민호의 자신감, 박준혁의 기술 설명, 위약금 제한까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숫자와 약속이 아니라 실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K9 비다르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오슬로에서 약 4시간 거리였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11월 중순이었지만 이미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인달스네스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에서 신원 확인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부대장 스베레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베레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K9를 보러 오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다연장로켓을 검토 중인데 한국 제품도 후보입니다. K9 경험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스베레가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따라오시죠. 우리는 차를 타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K9 자주포가 보였습니다. 6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영하 12도였습니다. 스베레가 K9 앞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승무원 3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 40대로 보이는 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토마스 중사입니다. 이 비다르의 포수입니다. 토마스 중사, 저희에게 K9에 대해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요.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요.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나쁜 점이요? 글쎄요. 찾기 힘들 겁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토마스가 K9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7년째 이 친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 받았을 때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한국제라고 했으니까요. 독일이나 미국 것만큼 좋을까 싶었죠. 그래서요? 첫 사격 훈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영하 18도였습니다. 다른 포들은 시동 거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근데 비다르는 바로 켜지더군요. 시동 걸고 3분 만에 사격 준비 완료였습니다. 빠르네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토마스가 계속했습니다. 40km 목표를 쐈는데 CEP 5m였습니다. 5발을 쏘면 5발 다 목표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1분 안에 말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분에 5발이요? 네. 분당 발사 속도가 최대 6발입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아주 빠릅니다. 토르스텐이 물었습니다. 7년간 고장은 없었나요?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고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모품은 갈아야 했죠. 궤도나 엔진 오일 같은 것들요. 하지만 주요 부품은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
유압장치, 포심 모두 원래 그대로입니다. 놀랍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북극권 환경에서 7년이면 꽤 혹독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토마스가 인정했습니다. 여름엔 영상 20도, 겨울엔 영하 30도까지 갑니다. 습도도 높고 눈도 많이 옵니다. 하지만 비다르는 문제 없었습니다. 다른 승무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운전병 올레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이 친구는 연비도 좋습니다. 독일 PC-2000보다 30% 적게 먹습니다. 정비는 어떤가요? 토르스텐이 물었습니다. 올레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정비 매뉴얼이 잘 되어 있고요. 부품도 금방 옵니다. 한화에서 창원 공장과 직접 연결해 줍니다. 부품 주문하면 한 달 안에 노르웨이에 도착합니다. 한 달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몇 달 걸리는데요. 맞습니다. 올레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무기가 마음에 듭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스벨의 대령이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지금 사격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 쌍안경으로 K9를 지켜봤습니다. 45km 떨어진 목표물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토마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다르 1 사격 준비 완료. 스베레가 명령했습니다. 사격 개시. 굉음이 울렸습니다. K9의 포구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장전 완료. 토마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12초 후였습니다. 사격. 또다시 굉음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5발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총 1분이 걸렸습니다. 드론 영상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목표물 주변에 5개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모두 목표물 10m 안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스베레가 말했습니다. 이게 K9입니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토르스텐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부대 식당에서 장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스베레를 포함해 4명의 장교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K9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스베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K9는 우리가 산 무기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겁니다.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작전참모 페터 소령입니다. K9 도입 프로젝트를 담당했었죠.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검증이 됐나 싶었죠. 하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페터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성능입니다. 사거리, 정확도, 발사 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 PC-2000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둘째, 신뢰성입니다. 7년간 운용하면서 치명적 고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셋째, 가격입니다. 독일 것보다 30%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페터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고객으로 대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페터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ITAR 규제가 따라옵니다. 어디에 쓸지, 어떻게 쓸지 미국이 간섭합니다. 부품도 미국 허락 없이 못 바꿉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주권적 무기라고 할까요? 주권적 무기. 그 단어가 제 머리에 남았습니다. 스베레가 말했습니다. K239를 검토 중이라고 했죠? 제 조언은 이겁니다. 믿으세요. K9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우리는 인달스네스 기지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토르스텐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토르스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K9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7년간 무고장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근데 K239도 그럴까요? K9와 다연장 로켓은 다른 물건인데요. 맞습니다. 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같은 철학으로 설계했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군이 10년 넘게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을 만하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K9를 보고 나니 가능성이 보입니다. 토르스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팀 회의를 하죠. 각자 조사한 내용을 공유합시다. 11월 2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전체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15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군 장교, 기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각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에릭부터 시작하죠. 에릭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미국 하이마스를 담당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능은 최고지만 납기가 문제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공식 답변했는데 우리 주문은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2032년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10년이 넘습니다.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대만 주문이 밀려 있어서요. 생산 라인을 증설해도 2030년까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잉그리드가 독일 마스3을 발표했습니다. 성능은 훌륭합니다. 사거리 80km, 정확도 CEP 5m, 신뢰도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을 거의 2배 초과합니다. 2배요? 토르스텐이 놀랐습니다. 네, 독일 인건비와 부품 가격이 높아서요. 잉그리드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펄스는 페터 소령이 조사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수십 년간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자 사태로 수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납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토르스텐이 저를 봤습니다. 라스, 한국 K239는 어떤가요? 저는 일어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K239 천문은 흥미롭습니다. 사거리 80km, 발사관 12개, 재장전 5분입니다. CTMX 전술탄도 미사일은 사거리 500km입니다. 무르만스크는 물론이고 콜라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실전 경험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전투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2015년부터 운용 중입니다. 200대 이상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스텐과 제가 인달스네스 기지에서 K9를 봤습니다. 7년간 무고장이었습니다. 북극권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K9와 K239가 같은 수준이라고 보나요? 페터 소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 같은 설계 철학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직접 쓰고 있다는 건 신뢰도가 높다는 증거입니다. 가격은요? 토르스텐이 물었습니다. 우리 예산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독일보다 40% 저렴하고 미국보다 20% 저렴합니다. 납기는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한화는 즉시 생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첫 배치를 보낼 수 있습니다. 2029년까지 전력화 완료가 목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잉그리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폴란드에 이미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도 곧 납품 예정입니다. 창원 공장은 24시간 가동됩니다. 한화가 증명 자료를 보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돌렸습니다. 창원 공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 K9와 K239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페터 소령이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폴란드가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폴란드는 K9, K239 FA50 경전투기까지 한국에서 사고 있습니다. 총 20조 원 규모입니다. 20조요? 누군가 놀랐습니다. 네, 유럽 최대 방산 계약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바보는 아닙니다. 러시아를 직접 상대하는 나라죠. 그들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10년 기다려야 하고, 독일은 너무 비싸고, 이스라엘은 불안합니다. 한국은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적절하며, 즉시 납품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선택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동맹국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나토 창립 멤버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죠. 페터 소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를 10년 기다리라고 합니다. 동맹이라면 우리 안보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잉그리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 동맹국입니다. 한국을 선택하는 게 미국을 배신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는 주권적입니다. ITAR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토르스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 전에 완벽한 보고서를 준비합시다. 라스, 당신이 주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 미국 대사관과 비공식 접촉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떠봐야 했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 하나의 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의회에서 물어볼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토르스텐이 검토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최종 리허설을 했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의회 국방위원회 보고 날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오늘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었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의회 국방위원회 회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정신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데이터를 검증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오전 9시 토르스텐과 저는 의회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예산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11명의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잉게보르그 의원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60대 여성이었고 30년 넘게 국방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오셨군요. 잉게보르그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다연장 로켓건에 대해 들어봅시다. 토르스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무르만스크 문제, 우리의 대응 필요성, 그리고 4가지 옵션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하이마스, 독일 마스3 이스라엘 펄스, 한국 K139점. 잉게보르그가 물었습니다. 미국 하이마스가 최선 아닌가요? 우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성능은 최고입니다. 토르스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납기가 2032년입니다. 2032년이요? 다른 의원이 놀랐습니다. 그건 10년이 넘잖아요. 네. 로키드 마틴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럼 독일은요? 가격이 우리 예산의 2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중동 정세로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잉게보르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한국밖에 없다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토르스텐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믿을 수 있나요? 젊은 의원 요한이 물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전투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10년 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K9 자주포가 증명합니다. 7년간 무고장이었습니다. K9가 좋다고 K239도 좋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요? 요한이 따졌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철학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이미 대량 구매했습니다. 그들도 러시아를 상대합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잉게보르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사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토르스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대사관과 비공식 접촉했습니다. 그들도 이해한다고 합니다. 로키드 마틴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요? 잉게보르그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도 미국 동맹국입니다. 한국을 선택하는 게 미국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잉게보르그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마침내 잉게보르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국팀을 다시 불러 세부 사항을 확인하세요. 실제 운용 데이터, 신뢰도 분석, 납품 일정 모두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과 공식 협의하세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르스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팀이 다시 오슬로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김민호 본부장과 함께 기술 전문가 2명이 왔습니다. 한 명은 K239 수석 엔지니어 박준혁이었고, 다른 한 명은 CTMX 프로젝트 매니저 최수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우리 팀 전원이 모였습니다. 토르스텐, 저, 에릭, 잉그리드, 페터 소령, 그리고 몇 명의 기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김민호가 말했습니다. 노르웨리 국방부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러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토르스텐이 첫 질문을 했습니다. K239의 실제 운용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박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군 K239 운용 통계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데이터입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총 운용 대수 217대, 총 발사 횟수 53,874회, 치명적 고장 0건입니다. 0건이요? 에릭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0건입니다. 박준혁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소모품 교체는 있었습니다. 타이어, 필터, 배터리 같은 것들요. 하지만 주요 시스템 고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요? 우리 기술 전문가 안내가 물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자료입니다. 박준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식은 정확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북극권 환경에서 테스트한 데이터가 있나요? 영하 30도, 눈, 얼음 같은 조건에서요. 최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북극권 테스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겨울이 춥습니다. 강원도 산악 지역에서 영하 2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매년 동계 훈련을 합니다. K239는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영하 25도와 영하 30도는 다릅니다. 안내가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최수진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K9 비다르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설계 철학입니다. 같은 내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토르스텐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한 기술입니까?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엔진 예열 시스템입니다. 영하 35도에서도 시동이 걸립니다. 둘째, 유압유가 특수합성유입니다. 영하 40도까지 얼지 않습니다. 셋째, 전자장비에 히터가 내장됐습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가 저온에서도 작동합니다. 인상적이네요. 페터 소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합니다. CTMX 전술탄도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500km 사거리를 어떻게 보장하죠? 최수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CTMX는 현무이 탄도미사일의 수출형입니다. 현무이는 한국군이 15년 넘게 운용했습니다.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사거리 500km, CEP 10m 이하입니다. CEP 10m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거의 정밀 타격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GPS와 INS 복합 유도입니다. 날씨나 전파 방해에도 정확합니다. 그럼 무르만스크 군항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건가요? 토르스텐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최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핀마르크주에서 발사하면 무르만스크는 물론이고 세베로모르스크, 폴야르니 모두 사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지도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에서 러시아 콜라 반도까지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북부 함대의 모든 주요 기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략적 억제력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토르스텐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납품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2029년까지 가능한가요? 김민호가 일어섰습니다. 가능합니다. 일정을 말씀드리죠. 그는 타임라인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계약 후 6개월의 첫 패치, 24개월의 전체 완료.
2029년까지 전력화 완료. 정말 지킬 수 있습니까? 토르스텐이 강하게 물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집니다. 김민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화는 약속을 지킵니다. 폴란드의 일정을 100% 지켰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겠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심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팀이 나갔습니다. 우리끼리 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르스텐이 물었습니다. 안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없어 보입니다. 데이터도 신뢰할 만합니다. 패터 소령이 덧붙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적합합니다. 무르만스크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건 큰 의미입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납품 일정도 현실적입니다. 위약금까지 제안했으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K9 경험이 확신을 줍니다.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토르스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12월 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토르스텐과 저, 그리고 국방부 차관 한스가 함께했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에서 미국 국방무관 제임스 대령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군인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하이마스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임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선택한 건 아닙니다. 한스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죠? 제임스가 따졌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토르스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납기가 2032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변명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우리 차례가 올까요? 한스가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대만이 앞서 있습니다. 제임스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입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보도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200km 거리에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 나토 표준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을 따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검증했습니다. 탄약, 통신, 지휘 체계 모두 호환됩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미국 무기를 거부하고 아시아 무기를 선택한다면요. 한국도 미국 동맹국입니다. 토르스텐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미국이 줄 수 없으니까요. 제임스가 더 이상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한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앞으로도 F-35 이지스, 패트리어트 모두 미국 것을 씁니다. 하지만 다연장 로켓만큼은 한국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임스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르웨이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미국이 이해해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은 의회였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회 국방위원회 회의였습니다. 토르스텐이 모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데이터, 납품 일정, 가격, 위약금 조항, 그리고 미국 대사관과의 협의 결과까지. 잉게보르그 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조용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잠시 후 잉게보르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라스 올센 씨, 당신은 현장 담당자입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K9 비다르가 증명했습니다. 7년간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만약 틀리면요? 요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립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사례가 있습니다. 한화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잉게보르그가 다른 의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의견이 있으신가요?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원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미국도 이해한다고 했으니까요. 요한 의원이 마지막까지 주저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수조 원 들여 사는 건 위험합니다. 검증됐습니다. 페터 소령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군이 10년 넘게 썼고 폴란드도 샀습니다. K9가 증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검증 아닙니까? 요한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잉게보르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한국 K139 천무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 11명 중 9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잉게보르그가 선언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 K139 천무를 선택합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토르스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라스. 당신이 없었으면 이 결정은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토르스텐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한국 다연장 로켓 선택 예정.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 하이마스를 제치고 한국 K139를 선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부터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뉴스가 나간 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출근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노르웨이 방송 NRK입니다. 다연장 로켓 입찰 담당자시죠? 네, 맞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한국 무기 선택에 대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식 발표 전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자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NRK, TV 아프템포스텐, 다그블라데트.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인가요? 미국을 버리는 건가요? 부서로 들어가니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기자들이 계속 전화해요. 토르스텐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언론 대응은 홍보실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공식 발표는 다음 주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이 한국 무기 선택한 사람들이래. 정말 미국 무기를 버렸다고? K9가 좋긴 하던데 다연장 로켓도 그럴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 국방부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르스텐과 제가 불려갔습니다. 장관 아내 후이트펠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내 장관이 말했습니다. 언론이 난리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토르스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납기 문제, 한국의 제안, K9 성공 사례, 의회 승인까지. 아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 대사관과 협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네, 공식적으로요. 아내 장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발표 전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북유럽 동맹국들이니까요. 그들도 러시아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정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르스텐이 대답했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북유럽 국방실무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한국 K139 선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대표가 물었습니다. K139 성능이 정말 하이마스와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거리는 조금 짧지만 CTMX 전술탄도 미사일로 보완됩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검증됐습니다. 덴마크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연장 로켓을 검토 중입니다. 노르웨이 경험을 지켜보겠습니다. 핀란드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K9를 쓰고 계시죠?
만족하십니까? 아주 만족합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7년간 무고장입니다. 그래서 K139도 믿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핀란드 대표 유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핀란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1300km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납기가 너무 늦습니다. 한국을 고려하십시오. 제가 조언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이제 우리까지. 유럽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K9가 증명했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미국 대신 한국 무기 선택.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다뤘습니다. 로키드 마틴 생산 지연, 동맹국 이탈 초래. 독일 슈피겔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유럽 방산시장 진출 가속화. 제 휴대전화에 알림이 계속 왔습니다. 모두 노르웨이와 한국 얘기였습니다. 동료 에릭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일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유럽 방산 질서의 변화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나토 본부 브뤼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를 브리핑 회의에 불렀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이 궁금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르스텐이 브뤼셀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오슬로에 남았습니다. 이틀 후 토르스텐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28개 회원국이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성능, 가격, 납기, 신뢰도. 토르스텐이 설명했습니다.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는 좋지만 늦습니다. 독일은 비쌉니다. 한국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대답은요? K9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르스텐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폴란드 대표가 일어나서 증언하더군요. K9, K239, FA50 모두 만족스럽다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를 도와줬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토르스텐이 계속했습니다. 유럽이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다양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한국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프랑스가요? 네, 놀랍죠? 프랑스는 자국 방산이 강한데도 한국을 인정하더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파장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호 본부장이 다음 주에 다시 오슬로에 온다고 했습니다. 계약 준비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됐습니다. 드디어 계약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다음 주 월요일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K139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 계약입니다. 계약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K139 사진이 떴습니다. 그리고 무르만스크 지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이 무기가 배치되면 노르웨이는 러시아 북부 함대 전체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균형이 바뀔 것입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담당한 프로젝트죠? 네, 맞아요. 자랑스럽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긴장되기도 해요. 한국이 약속을 지킬지 두렵기도 하고요. K9가 좋다면서요? 네, 완벽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12월 2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노르웨이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김민호 본부장, 박준혁 엔지니어, 최수진 매니저, 그리고 한화 부사장 이재용까지 왔습니다. 노르웨이 측에서는 아네 후이트펠트 국방장관, 한스 차관, 토르스텐, 그리고 저까지 10명이 참석했습니다.
계약서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안에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의 방산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재용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계약서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안에 장관이 먼저 사인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용 부사장이 사인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K239 천무 36대, CTMX 전술탄도 미사일 100발, 총 2조 3천억 원. 2029년까지 납품 완료. 안에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오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K239 천무는 노르웨이 안보를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이마스가 아닌 한국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에 장관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협의했습니다. 그들도 이해합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우리 요구를 충족합니다. K9 비다르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7년간 완벽했습니다. 이재용 부사장도 발언했습니다. 한화는 약속을 지킵니다. 2029년까지 모든 장비를 납품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안보를 책임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 하늘이 맑았습니다. 12월인데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해냈습니다. 11월 4일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부서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라스. 해냈어요. 에릭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한국이라니 누가 상상했겠어요? 저도 상상 못했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K9가 길을 보여줬죠. 토르스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스. 당신이 K9를 믿었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NRK 메인 뉴스였습니다. 노르웨이가 역사적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K239 천무 도입입니다. 2조 3천억 원 규모이며 나토 창립 멤버가 아시아 무기를 선택한 첫 사례입니다. 전문가가 나와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재편입니다. 미국 독점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 TV도 보도했습니다. 무르만스크가 이제 노르웨이 타격권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북부함대가 위협받게 됐습니다. 전략적 균형이 변했습니다. SNS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No way Korea K239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무기를 산다고? 놀랍네. K9가 좋긴 하더라. 미국이 늦어서 어쩔 수 없지. 현명한 선택일 수도. 폴란드도 만족한다던데. 드디어 유럽이 깨어났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계약 체결 후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오슬로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1월이니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합니다. 노르웨이 역사에 기록될 날이니까요. 11월 4일,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산보다 나을까 의심했습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11월 11일 한화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을 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K239 천무, CTMX 전술탄도 미사일, 창원 24시간 생산 라인. 모두 인상적이었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11월 16일 인달스네스 기지에서 K9 비다르를 봤습니다. 그게 전환점이었습니다. 토마스 중사가 말했습니다. 7년간 무고장이라고.
영하 3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분당 6발, 사거리 40km, CEP 5m라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진짜라고.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봅니다. 12월 23일, 우리는 계약했습니다. K239 천무 36대, CTMX 100발, 2조 3천억 원. 2029년까지 납품 완료. 그 순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BBC, 뉴욕타임스, 슈피겔 모두 보도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도 반응했습니다. 12월 25일, 노르웨이의 무기 도입이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선택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체코,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거나 결정했습니다. K 방산 벨트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1월 15일, 나토 사무총장이 공식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라고. 그리고 오늘 1월 20일입니다. 한화 주가가 30% 올랐습니다. 창원 공장이 24시간 가동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방산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K9 비다르 7년간 무고장, K239 천무 217대 배치, 53,874회 발사, 치명적 고장 0건, CTMX 사거리 500km, CEP 10m.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성능을 보장합니다. 시간을 지킵니다. 11월 4일, 저는 4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 성능, 하지만 10년 대기. 독일 좋은 성능, 하지만 가격 2배. 이스라엘 실전 경험, 하지만 공급 불안. 한국 검증 부족, 하지만 즉시 가능.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한국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29년 모든 약속이 지켜질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자신감이고 독립이고 주권입니다. 미국 무기는 ITAR 규제가 따릅니다. 한국 무기는 주권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그게 폴란드가 20조 원을 투자한 이유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합니다. 최종 평가를 씁니다. 한국 K239 천무 및 CTMX 도입 프로젝트는 성공적입니다. 노르웨이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토르스텐에게 이메일로 보냅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김민호 본부장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라스 씨, 김민호입니다. 네, 본부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민호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첫 패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 빠릅니다. 올해 안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예정이 내년 중반 아니었나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노르웨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약속은 지켜야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한화를 믿길 잘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호가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지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창밖을 다시 봅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해가 나왔습니다. 오슬로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노르웨이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한국 덕분에 얼마나 강해졌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2027년 첫 K239가 도착하면, 2028년 CTMX가 배치되면, 2029년 전력화가 완료되면, 그때 노르웨이 국민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무르만스크가 우리 사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게 억제력입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힘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평화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토르스텐이 다가옵니다.
보고서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스. 팀워크였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차가운 1월의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평범함을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정보다 빨리 생산한대요. 정말요? 한국은 정말 믿을 만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선택했죠.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저녁 뉴스입니다. 앵커가 말합니다. 오늘 핀란드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K239 천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북유럽 국가입니다. 전문가가 분석합니다. 북유럽 두 개국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북유럽 K 방산 벨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일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떠오릅니다. 요즘 노르웨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국방부에서도, 의회에서도, 언론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모두가 한국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 맞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시간을 지킵니다. 품질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중합니다. 요즘 노르웨이에서 한국만큼 화제인 나라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데 가장 강력합니다. 큰 소리는 안 내는데 가장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2027년 첫 K139가 도착하면 노르웨이는 말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라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이라고.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한국의 진짜 신뢰도를. 그렇게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확신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